안녕하세요.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기획과 운영 대행을 맡고 있는 우주플레이 대표 최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시가 함께 주최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벌써 13회를 맞아 올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영화제 상영작 중 꿈꾸는 고양이에 대한 스페셜 토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계획으로라면 영화제가 열리는 시네큐브 광화문에서 여러분을 직접 마주하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영화 꿈꾸는 고양이를 통해 도시 생태계 속 고양이들을 만나보는 공존 도시고양이들 패널 세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직접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의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길거리에 사진 찍고 있는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는데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꿈꾸는 고양이에서 공동 감독으로 제작을 한 강민현 감독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뵀는데 네. 되게 대조적인 게 네. 강 감독님은 그 전에 뵀을 때보다 약간 살이 찌셨고요. 그리고 저희 김 작가님은 좀 빠지셨고. 네, 뵀을 때보다 네. 살이 빠지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내셨구나. 촬영을 들어가면 네. 이제 계속 움직이니까 네. 빠지다가 편집한다고 이제 앉아 있으면 이제 빠지다가 맞아요. 저 뵀을 때가 한참 촬영하실 때여가지고 네네. 살이 최고조로 빠지셨을 때였거든요. 네, 촬영 여름이었고. 언제 끝나셨죠? 촬영할 때 뵀을 때는 한 3년, 2년 전. 한 2년 전쯤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뵀을 때도 있긴 한데 네. 그때보다도 더 쪘죠. 계속 네. 찌더라고요. 지금 이제- 열심히 다시 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봉하시면 살 좀 빠지실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확인하실 그쵸. 테니까. 스코어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패널로 모신 세 분의 조합과 인연을 감독님께 좀 한번 직접 들어보고 본격 토크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화 엔딩 크레딧에 보면 여기 계신 수의사님과 작가님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세 분의 인연을 감독님께서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김명철 수의사님께서는 제가 촬영을 하고 있을 당시에 EBS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촬영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뵙고 그 이후로 뭐 사석에서도 한 번 뵙고 이렇게 하면서 인연이 되셨고요. 그리고 김하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리에 빠져서 다큐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통화로 철거촌에 남겨진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설득을 해주셨던 인연이 있어서 그 외에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뵙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감독님 전작인 고양이 숲을 보면 주로 숲과 공원에 있는 고양이들을 담아내셨는데 이번에 철거 지역, 재개발 지역의 고양이를 담아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고양이의 숲을 보면은 왜 이 아이들이 숲에서 살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하고 만들어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숲 아래쪽에 원래 달동네였던 곳이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 있던 고양이들이 근처로 다 흩어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숲에도 원래는 고양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고양이가 늘어나면서 고양이가 많아졌는데 그게 재개발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를 우연한 기회에 방문을 했는데 재개발이 들어갈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영화의 철거 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 등이 좀 배경인데요.
이 도시별로 담으신 이유가 있으신지랑 그다음에 혹시 더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아낸 지역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가 말투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네, 부산에서 살고 있어서 부산 지역이 담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의 백사마을이랑 성남, 경기도 성남과 뭐 대구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더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던 장면들은 실제로 촬영을 했는데 빠진 곳들도 많거든요. 근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개발이 계획이 되었다가 그게 벽화마을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러면서 재개발이 취소가 되면서 고양이들이 그대로 계속 편하게 살고 있는 그런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화마을이라든지 뭐 그런 비슷한 사연을 가진 곳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조금 더 충실하게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빠져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 내가 애들에 대한 그 마음만 진정성이 있고 애들이 위해서 뛰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한 번 문만 여는 정도의 용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감독님 이번 영화에서 보면 다리가 불편한 고양이가 나오거든요. 저도 그 장면에서 좀 울컥했는데 그 고양이가 이제 감독님께서 입양하셔서 꾸미라는 예쁜 이름도 얻고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꾸미의 근황과 운영하시는 고양이 쉼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꾸미는 김민철 수의사님께서도 본 적이 있는 아이인데 되게 애교가 많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입양을 해서 지금 저희 쉼터, 네, 쉼터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쉼터에서 함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길고양이를 돌볼, 그러니까 캣맘이라고 그러죠. 캣맘 활동을 아내가 되게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구조한 아이들이 구조를 했는데 입양을 못 가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품게 되고 그러면서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쉼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하연 작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우선 영화 중간에 작가님이 출연하시게 되는데 출연하시게 된 계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출연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반전인데요. 출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고 사실은 강민영 감독님을 그 고양이의 숲이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스토리 펀딩 때 알게 돼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한테는 이 길고양이 다큐를 찍는다는 자체가 되게 소중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 있게 봤었고 저게 언제 개봉하나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개봉까지는 못 하시고 이제 온라인상에 올라 있는 걸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좀 인사를 드렸었고 우연찮게 이제 그 길고양이 그 재개발 지역 다큐를 찍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백사마을로 촬영을 오신다고 하셔서 이제 얼굴도 뵐 겸 어떻게 찍고 있나 좀 궁금해서 따라갔고 저는 사실은 뭐 찍는 거야 이제 감독님이 찍으시는 거고 저는 제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고양이 사진만 찍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찍으신 거고 한참이 지난 후에 영화 편집 작업일까 아니면 뭐 어떤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들어가는데 되겠냐고. 그래서 상관없다. 그게 도움이 된다면 좀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중요한 게요. 작가님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까만 고양이가 너무 작가님한테 애교를 너무 이쁘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일단은 고양이 때문에 넣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네. 그 부분 플러스 원으로. 모든 영상에 고양이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제 혼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하연 작가님 인스타를 보다가 몇 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도 제가 울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팔로우를 취소한 적도 있어요. 너무 보면은 마음 아픈 길고양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혹시 길고양이 촬영 중에 좀 슬프지 않은 좀 기쁜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양이 사진 찍으시는 작가님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독한 마음을 먹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제가 어떤 작업물을 올렸을 때, 사진을 올렸을 때 적게는 뭐 수십 명부터 많게는 수백 명의 팔로워가 빠져요. 그게 힘드시거든요. 이해합니다. 그게 힘든 건데 그 힘든 과정을 그래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현실을 알아야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에서 뭘 해줄까에 대한 결심이 쓰고 하거든요. 전 그렇게 많이 더 알려져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서 그러면 제가 봐서 고양이가 행복한 경우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개체마다의 그 길고양이 삶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노력이 되게 들어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작업해 오면서 그런 데가 전국의 섬처럼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기선 숲길에 있는 고양이들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화마을 낙산공원에 있는 고양이라든지,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인원동 골목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길고양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서서 이 아이들이 왜 필요한지, 왜 밥을 줘야 되는지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같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은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희망적이고 기쁜 일이 아닐까. 이렇게 강감님처럼 진짜 이게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사실은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던 다큐 작업을 굳이 하는 것도, 또 수의사님처럼 굳이 사실 길고양이 삶까지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언급하시거나 이런 행사 나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노력들이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사실은 어떤 식으로인지 그런 섬 같은 것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의 벽돌 하나 올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섬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늘어나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곳들이 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쁜 일이고 또 희망적인 일이니까, 예, 전 제 나름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사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이번 질문은 김명철 수의사님과 김하연 작가님 두 분께 여쭤볼게요. 최근 저희 사무실 근처에 벽보를 하나 봤습니다. 아마 주변 캣맘께서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누군가가 길고양이 밥그릇을 없앴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지 고양이 밥그릇을 돌려놓으라는 그런 벽보였습니다. 길고양이 밥을 주는 거에 대해서 때때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을 보곤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랑, 그리고 그냥 개인의 호불호 시각에서 공존을 볼 게 아니라 실제 법과 제도는 동물권과 공존에 대해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는지 두 분의 설명과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김하연 작가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길고양이, 동네 고양이, 요새는 이제 동네 고양이라고도 이제 많이 호칭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는 행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뭐 밥그릇이라던가 이제 고양이들을 위해서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워버리거나 일부러 거기를 훼손하는 경우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정당하게 그 권리를 그 밥을 주시는 분들이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법적인 시시비비로 따지는 부분도 어떤 상황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공감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양이에 대한 뭐 문화나 인식 자체가 지금처럼 뭐 발달하지 못하고 또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많았고 아직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강민영 감독님께서 이번에 제작하신 영화라던가 또는 매체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는 고양이들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 많은 분들 또는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에게까지도 조금 더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해로운 존재는 아니구나. 적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결사 반대하고 아이들 밥 먹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많은 부분이 좀 스며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의견은? 적극적으로 네. 공감을 합니다. 이제 공감을 하고 저는 이제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그런 겁니다. 그 동네마다 도시마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싫어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밥을 준다는 행위 자체가 말씀하시는 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밥을 못 주게 하는 게 불법이게 맞지만 그 싫어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아이들 밥 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 그 SNS나 뭐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집 앞에 고양이 밥을 주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또 사실 그리고 공유지에다가 밥을 주는 것도 그 설득 여하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만 바라보면서 허락받지 않는 남의 땅, 남의 집 앞에다 밥을 줬다. 그러면서 그 밥을 치웠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안 되거든요. 그거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법적으로 주거침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양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양이 문제라는 건 사람들의 문제니까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도 배려하면서 충분히 아이들 밥 주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결 과제가 하나가 있어요. 단지 누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양이 밥을 준다는 그 법적인 근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고 또 하나는 고양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고 고양이한테 왜 밥을 줘야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공부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변 사람을 설득할 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단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법과 제도로서 길고양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가신다면 충분히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 추진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전국의 그 많은 동물보호 단체에서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TNR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두 분께 좀 들어볼게요. 일단 TNR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길고양이와 사람이 이렇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선택이 된 방법이고요. 결국은 고양이들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성화를 시키고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제 돌려보내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진행되면서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얼마만큼 이 효율성을 따질 것이냐 그 부분과 대신에 이제 길고양이들의 안전성을 얼마만큼 또 보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중성화를 진행할 수 있는 고양이들의 몸무게 기준이 2kg 기준 이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사 판단하에 더 낮은 개체도 체중이 낮은 개체도 수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또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만삭인 고양이를 중절 수술을 같이 진행하는 이 부분도 기존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좀 되게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좀 수의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중 2kg 기준 이상의 고양이들 중성화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은 마취적인 부분에 있어서 2kg이 안 되는 고양이들을 마취했을 때는 훨씬 사망 위험성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체중에서 중성화를 한다는 거는 되게 그냥 수의학적으로 보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유 수유 중인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수술 부위가 새끼 고양이한테 젖을 먹일 때 다치거나 덧나거나 해서 그 부분이 벌어지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집에 있는 고양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소독 관리를 한다거나 조금 신경 쓰고 챙겨줄 수가 있지만 이미 다시 풀어준 고양이에 대해서 모유 수유하고 있는 고양이를 다시 데려와서 뭔가 치료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삭인 고양이인 경우에 사실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회복 과정 자체도 그리고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훨씬 더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방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건 수의학적 관점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양이를 TNR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고양이 중성화 실시 요령 자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15년 전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 한 55도에서 58도 정도 되더라고요. 한겨울과 한여름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혹서기하고 혹한기에는 수술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연중무휴로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렇고 이게 TNR 수술이라는 게 고양이 우리들 볼 때는 되게 간단한 수술처럼 보이지만 고양이라는 개체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궁을 드러내고 뭐 고환을 잘라내는 거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아이들이 안전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고양이 그 중성화 실시 요령도 제대로 현장에서 못 지켜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은 고양이를 수술하겠다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했다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캣맘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한 70여 개 되는 지역 단체들이 사실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모였어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본인들 다 겪어봤으니까 알거든요. 아이들을 진짜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여지는 일이라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겠다고 지금 된 상태고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좀 건강하고 안전한 쪽으로 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최근 저희 수의사님보다 더 셀럽이죠.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무려 22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 수의사님의 두 고양이 사모님과 애기 씨도 입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입양 과정과 두 고양이의 근황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오늘 또 여기 올 때 사모님, 애기 씨 둘 다 자고 있어서요. 저는 까치발 들고 나왔고요. 깰까봐.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네. 까치발 들고 그냥 조심히 나왔습니다. 사실 사모님은 제가 고양이를 부탁해 3년 전쯤 그 인천 문학동에서 애니멀 호더 이제 집에서 고양이 21마리가 버려진 채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 그 아이들 입양 보내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사모님. 그때 당시 이름이 앙증이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그때는 되게 조그만했다가 지금 이제 덩치가 좀 커져가지고 이제는 이름에 걸맞게 됐습니다. 네, 사모님처럼 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기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캣맘분이 그 돌보던 고양이의 새끼였어요. 근데 새끼들 중에서 형제들이 다 폐렴으로 죽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기 씨만 살아남아 가지고, 근데 애기 씨도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데려와서 한 달 정도 치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이 들어 가지고, 근데 캣맘분께서는 이미 구조자분 집에는 고양이가 한 13마리 정도 있어서 이제 어딘가로 입양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반해 가지고 제가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되게 아쉬워하면서 되게 안 내주려고 하셨지만 그때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름은 달콤이었어요. 지금은 애기 씨가 네. 됐습니다. 사이 좋죠, 둘이. 사모님과 애기 씨도 근데 사실은 고양이 특성상 계속 좋지만은 못해요. 결국은 조금 한쪽이 침범하는 상황이 좀 더 늘면 친한 자매 관계에서도 좀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싸울 때도 있고 친하게 지낼 때도 있고, 근데 조금 사이가 멀어질 것 같으면 제가 좀 중간에 나서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고양이가 어렸을 때 피부병을 좀 앓았어요. 음. 그래서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어.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낯선 외부인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병원만 가면 아주 다른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되게 많은 보호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아예 못 오는 고양이들도 네, 있기는 저희 고양이가 그래요.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2019년에 발표된 논문 기준에서 지금 정말 좀 널리 쓰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뭐 공황장애 약처럼 고양이들에게 적용하는 약이 있고, 이 약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훨씬 더 그 트라우마 정도가 많이 낮춰지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에게 쓰고 있는 지금 항불안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잘 활용을 하시면 뭔가 트라우마 극복하는 교육 자체도 더 쉽게 될 수 있고, 병원에 갔을 때도 훨씬 더 그 트라우마 정도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병원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생기면 제가 수의사님께 한번 네네, 데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스페셜 토크의 제목이 공존 도시고양이들입니다. 반려동물, 특히 길고양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공존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존이라는 단어는 말 자체로 참 이상적이지만 실천의 문제로 들어가면 무엇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고양이와 공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수의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김하연 작가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단순히 먹을 걸 챙겨준다, 이것만으로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에 있는 고양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지의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항상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옆에서 좀 편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고양이라는 개체에 대해서 뭔가 나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챙겨주는 거 외에도 또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좀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불편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선 저희도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우리가 조심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양쪽의 측면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알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 SNS 이벤트를 통해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질문하신 분 중 총 2분께 여기 계신 김명철 수의사님의 미아홍철의 묘한 진료실과 김하연 작가님의 운 좋게 살아남았다 나는, 이 2권을 친필 사인을 담아서 2분께 각각 한 권씩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화제 기간 중에 극장에서 그리고 네이버 TV 스페셜 토크 이 영상을 통해 2분의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아이디 잘크자님의 질문입니다. 길고양이들은 어떤 식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나요?
이거 제가 할까요? 아니면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시죠. 이제 선생님이 수의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경험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네. 거니까. 네. 사실은 고양이들은 무리를 짓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익숙한 아이들은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처럼 정해진 한정된 공간에서 자원이 풍부하게 되면 무리 지어진 상태에서 따로 독립을 덜하고 싸우지 않고 이제 지낼 수 있게 된 건데요. 대부분은 혈연 관계로 무리를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엄마 고양이가 출산을 하고 그 새끼들이 이제 독립하지 않고 같이 무리를 이어서 사는 경우가 꽤 되고요. 근데 뭐 개중에서 가능하면 또 수컷 고양이들 어느 정도 뭐 6개월 정도가 되면 무리에서 좀 독립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렇지 않은 이제 암컷 고양이들끼리는 사실 무리를 짓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수의학적인 거고요. 제가 지켜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그 현재 삶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독립된 시기들이 다 전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미가 봐서 어미 삶도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독립을 빨리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빠르게 본 거는 2달 만에 시키는 아이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시켜버리고 사실은 생전 처음 보는 고양이처럼 하악질하면서 쫓아버립니다. 독립이라는 게 새끼의 입장에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어미의 선택으로 있거든요. 어미가 자기 영역을 물려주고 떠나느냐 아니면 아이를 그냥 하악질해서 쫓아버리느냐 두 가지 경우인데, 그럴 때 보통 새끼 고양이들이 같이 일정 시간 동안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먹이 활동이 원활하고 그랬을 때야만이 이 같이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지, 그 기간조차도 되게 짧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중에서 무리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중성화를 해서 어느 한 지역에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고 풍부하게 되면 적게는 한 3-4마리부터 많게는 7-8마리까지도 같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대면하면서 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뭐 싸우기보다는 그냥 툭툭 건들고 머리 부딪히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그냥 그 먹이 활동에 대해서 그냥 안정적이니까 그냥 자는 겁니다. 수술로서 영역 자체가 줄어드는 탓도 있겠지만 거기 있으면 먹이 활동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안 받거든요. 이거를 서울시에서 단어를 쓴 거는 콜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동네마다 수술을 많이 시킨 동네에서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큰 무리 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바보눔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법이 현재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실에 적응하기에는 어떤지,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동물 학대에 대한 법령 같은 경우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법안이 있다라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실제 처벌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제 실제 처벌 사례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향성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더 동물권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상황에서 보셨을 때 지금 좀 뭐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또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법이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개정되고 있고 그것이 새롭게 공포되면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동물보호법을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게 주체가 어디냐가 조금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왜 우려가 되냐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나 법무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행정부가 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법을 만드는 쪽은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주로 법을 발의해서 만들게 되는데 지금은 거의 행정부 입법 발의로 이뤄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이뤘던 민법 98조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이 제가 기억에 2017년에 정의당에서 그 대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그 입법 발의를 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과연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요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싫어, 힘들어, 고양이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힘들고 있는데 바꿔줬으면 좋겠어.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하겠어, 나 대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인식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유권자고 민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이 부분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런 본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어필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디 PRBIP0906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길고양이나 강아지들을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가 집이 없는 동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하는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감독님이 네, 감독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캣맘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캣맘 활동을 하던 중에 어쩔 수 없이 구조를 하게 되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수용 한계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캣맘 활동보다는 지금처럼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전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저희 다큐멘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전부 집사님들이시고 지인분들도 그렇고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아졌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길고양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는 것 같고, 그러려면은 각자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길고양이, 동네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캣맘 활동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 부분도 실제로 돌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동네 고양이들을 생각을 해준다면 그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에밀리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각 패널들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도시와 고양이 공존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저희 사회자 질문도 마찬가지고 관객분들의 질문도 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공존과 관련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지금처럼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많은 분들이 고양이 또 강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시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이. 근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실은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도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길고양이, 동네 고양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양이,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고양이, 또는 그중에 조금 더 사람 손을 타는 고양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부분은 또 유기된 유기묘들도 많은 부분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더 이상 원래 집에서 살지만 말 그대로 버린 거죠. 버려서 길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개체들이 더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도 동물등록제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속도가 잘 나고 있지 않고,
또 고양이는 아직도 의무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반려동물 문화가 먼저 자리 잡고 그리고 동물 등록제도 조금 더 강화가 돼서 이 고양이를 단순히 이렇게 버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되고 거기에 맞춰서 처벌도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무턱대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일단은 먼저 개선이 돼야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존이라는 부분도 같이 또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 얘기를 듣다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루에 버려지는 유기동물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쉬지 않고 아니요, 모르겠어요. 상상하고 싶다. 360마리 정도. 얼마요? 360마리. 하루에요? 예. 우리나라에서요? 예,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50마리 정도가 유기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80마리 정도가 이제 그 고양인데 사실은 고양이 숫자는 버려지는 고양이 숫자는 그것보다 더 많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게 길에 흡수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종묘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길에서 있다가 입양이 되었다가 다시 버려지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 유기동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유기되는 동물들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그 유기동물을 관리하게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본인들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반려하신다면 동물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면서 최소한 내 가족이라는 증명은 해줘야 되는 거죠. 걔들이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공존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존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도와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 그래 너희들 그래 불쌍하니까 살아라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 도심 생태계에서 분명히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할 역할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대신 설명해 주면서 이 아이들이 필요한 이유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 나가야지만 공존이 가능한 거지. 결국에 말 못하는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고 알려주는 일을 해줘야지만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혹시 감독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공존은 항상 뭐 작품을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공존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작품의 그 소개에도 공존을 꿈꾼다라고 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는데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이 아이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정도만 내어주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준다면은 고양이들도 따라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운 말 한 것 같아서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저는 고양이 밥을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밥을 안 줘도 걔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공존의 제가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그게 가장 이상적인 공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디 초록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도시 재개발 지역의 동물들의 생존권 문제는 특히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패널분들의 의견 또는 생각하신 해결책이나 대안 같은 게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감독님이 네, 맞아요. 감독님께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은 빠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법 개정부터 아니면은 그런 류의 행정적인 그런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재개발이 시작되고 나면은 벽을 쳐버립니다. 그 구역을 벽을 쳐버리면 캣맘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구조하고 싶지만 구조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들어가게 되면 무단 침입자로서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조그만한 권리라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추가적으로 뭐 TNR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접목을 한다면 원활하게 구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또 중요한 게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구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을 다른 곳에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할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심지어 몰래 다른 여기는 이 캠만 분이 받아주신다고 그러니까 거기 조금 이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주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증도 아직 많이 안 된 상태고요. 구조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 법이라든지 이런 정부 차원에서부터 지자체부터 그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그러니까 동물단체 분들께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건축영화제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너무 무분별한 개발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아파트는 뭐 10몇 층 정도 되는 재건축이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거기 보면 나무도 뭐 몇십 살 된 그 아파트랑 함께 자라온 나무도 있고 뭐 고양이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이렇게 다들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개발이 인간이 편리하기 위한 그런 개발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저희 동네만 해도 한 블록 건너 한 블록이 새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개발에 대한 속도도 좀 조절이 되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이건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2017년도에 과천에 있는 재개발 지역을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한두 달 정도를. 이제 무너져 가면서도 아이들이 그 자기 영역에 집착하는 모습들도 보면서 굉장히 좀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할까를 막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두 개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짧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 그게 10년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혼자서 하신다면 그거는 자기 뼈를 갈아내고 피를 다 뽑아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영화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쳐서 모임을 만들던 단체를 만들던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미흡하게나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하셔서 도움을 요청할 부분들을 하시고 하나씩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 펜스가 쳐져 있을 때 들어갈 수 없는 조차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진짜 아이디어입니다. 실현된 가망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아파트가 됐건 뭐 재개발 지역이 됐든지 간에 아파트 도면이 나오니까 이 녹지 공간이 전체 아파트 면적의 3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건축 단계에서 나와요. 설계할 때부터. 그러면 그 부분이 전체 규모에서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고양이들을 다른 데 아까 보니까 뭐 원거리 방사 이주하는데 결국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고양이가 사라지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양이는 유입이 됩니다. 이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바에야 원래 있던 아이들을 거기다가 임시 보호처럼 해서 만약에 그 건설이 시작될 동안은 결코 좁지 않은 곳이니 어디 이주 방사를 시켜서 딴 집으로 보내기보단
거기다가 인보를 해놓은 이후에 아파트가 건설이 됐을 다 준공이 됐을 때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살던 아이들도 거기 그냥 정책에 살던 아이들도 있겠고 또 주변에 나간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게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자발적으로 할 일은 없는 거니까. 그게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진짜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정말. 그 과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설계도를 보고 나서 아니 여기다가 케이지까지도 필요 없이 그냥 어차피 펜스를 쳐져 있으니 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돌보겠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어디 딴 데로 갖다가 방사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관객 질문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패널 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되게 감사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9일에 개봉되는 꿈꾸는 고양이. 좋은 의미가 담겨 있고 사실은 철거촌에서 원래 살던 고양이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묘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재건축이 되고 원래 영역동물인 고양이들은 거기서 살았는데 뭔가 건물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고양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영화를 보셔야지만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고 얼마만큼 이 상황이 우리가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꿈꾸는 고양이 꼭 많은 분들 함께 보셔서 많은 정보 그리고 많은 감동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다큐 하나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뭐 제가 이전에 출연했던 다큐도 그렇고 우리 강강분이 지금 작업하시는 거 보면서 충분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다큐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봐주느냐가 다음에 나오는 다큐의 어떻게 생사여탈권이라고 할까요?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꿈꾸는 고양이가 개봉되는 날이 9월 9일 한국 고양이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이 영화가 최소한 다음 영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아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재건축 문제는 가장 극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봐주시면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지하실 거고요. 또 이거는 고양이에 대한 다큐지만 사람들에 대한 다큐기도 합니다. 그 재개발 지역에서 고양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각했던 것 중에 우선은 건축영화제잖아요. 그러면은 도시가 만들어지면은 건축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사실은 건축학도였기 때문에 네,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다른 직업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건축이라는 부분이 동물들에게 도시 생태계 이론들에게 어떻게 하면 친화적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한다면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되게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멋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도시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를 영화제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17개 카테고리 중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총 257건이라고 합니다. 그중 동물보호 요구 관련 청원이 10건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요. 집고양이 평균 수명이 15에서 20년인 거에 비해 길고양이 수명은 고작 3, 4년이라고 합니다. 김하연 작가님 SNS 태그 중에 모두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길고양이들이 늙을 때까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존 도시고양이들 스페셜 토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공존을 위한 실천의 길에서 오늘 스페셜 토크와 영화 꿈꾸는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명철 수의사님, 김하연 작가님, 강민영 감독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올해 저희 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9월에 만나요.